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한컨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컴퓨터 완전 초복 정복하기였나요?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 여기 들어오신 분,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컴퓨터 전반적인 기초 단계 진행하시면서 처음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교육장 수업이면 저희가 직접 교육장에서 같이 시작을 하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와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성동 정보화 교육 수강 안내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채널은 성동구 정보화 교육 채널 2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채널 2로 성동 채널 2로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저희 수업은 6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화목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총 8회로 16시간이면 기초반 완전 정복하기 과정은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한 달 만에 그걸 다 어떻게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초 다음에 인터넷 배우시고 또 한글 배우시고 이런 과정별로 또 순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여러 과목을 배우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올 한 해 동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교육 쭉 받으셔야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쉬지 않고 쭉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세워두시고 들으시면서 컴퓨터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더 좋은 방법은 모니터가 2대가 있으면 왼쪽은 유튜브 틀어놓고 오른쪽은 보시면서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모니터 한 대 더 사시는 것도 좋은데, 모니터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또 비쌀 수도 있지만 요즘에 꼭 뭐 잘 아는 대기업 거 말고도 중소기업 거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조그만 하면 뭐 보조 형태로 보시는 거라서 한 10만 원 안짝으로 한 몇만 원, 7, 8만 원짜리도 많아요. 많아서 편한 거 하나 사서 쓰셔서 들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나는 그냥 스마트폰을 듣겠다 하시면 스마트폰으로 들으시고 컴퓨터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왕이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세요. 수업 듣는 동안은. 그러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게 되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소리도 잘 들리고 하니까 수업도 영상 보실 때 수업 들으실 때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먼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복습하실 때 따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오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동안은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또 복습해서 똑같은 과정 듣고 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얼른 기초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실 텐데, 스마트폰에서 보통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유튜브는 다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열어놓고 유튜브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유튜브 상단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 그림이 다 있어요. 돋보기 그림.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뜨면 여기에 성동 채널 2, 성동구 채널 2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냥 성동 채널 2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 돋보기 버튼 터치하시고
원하시는 채널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하단에 돋보기 그림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채널이 이렇게 떠요. 스마트폰 상에서. 그러면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캡처 떠놓은 화면이라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6월달 거 여기 밑으로 리스트가 쭉 보이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라는 과목명을 터치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는 내용은 여기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면 성동구 채널 2라고 뜨고 여기 구독이라고 뜰 거예요. 저는 지금 구독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독 중이라고 뜨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구독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럼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종을 터치하시게 되면 구독 중으로 바뀌고 어렵게 들어오실 필요 없이 화면 아랫부분에 그 다음부터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화면 아래에 검색하실 필요 없이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그 안에 구독되어 있는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 성동 채널 2로 들어오시면 되고 근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구독 이거 돈 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구독 신청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빵원이야 빵원 무료. 유튜브에 있는 모든 내용은 구독 신청을 하시던 그렇지 않던 전부 무료로 구독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독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웬만한 영상들은 다 무료로 보시죠. 그쵸? 근데 유료로 보는 거는 어떤 게 유료냐면 우리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 중간에 막 뜨잖아요. 그죠? 그 광고 안 보시고 바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뭐 프리미엄 뭐에서도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돈 내시는 거고 뭐 광고 보면 어때? 라고 생각하셔. 저도 그냥 광고 보고 보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무료고 구독 신청하는 것도 무료니까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구독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성동 채널 2로 검색해서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구독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여러분들은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전부 등록해 놨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저가 만들어 놓은 여기가 위가 이제 유튜브 화면인데 그 화면 밑으로 보면 이렇게 출석 체크할 수 있는 주소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요건 제가 채널 1에서 캡처해 온 건데 성동구 채널 2에서 지금 배우시는 컴퓨터 기초 과정 아래에 보면 이렇게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서 여기를 그냥 터치하시면 이렇게 출석 체크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오고 만약에 출석 체크는 잘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1600-1902로 전화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해드립니다. 기초반은. 그래서 하단에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수강생 출석 체크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채널 2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이거 채널명에 맞춰서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채널 2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채널 2인지 확인하시고 저희가 배우는 과정은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라는 과목이죠. 그쵸? 요거는 예전 거라 이렇게 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정 앞에 동그라미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점이 들어가게 터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것만 딱 보일 거예요. 지금 수업 중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 과정명을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생년월일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 6글자를 여기 숫자로 여기 생년월일 옆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함도 여기 터치하셔서 본인 이름 띄어쓰지 말고 쭉 입력하신 다음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전자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출석 체크 과정 선택하고 생년월일 쓰시고 이름 쓰시고 출석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출석 체크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을 어찌됐든 이렇게 알게 되셔서 이제 교육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장점이라고 하면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들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물론 교육장에서 수업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안 되는 분들 질문 받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지만, 지금 그 대신에 이제 두 번, 세 번 똑같은 과정을 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은 그렇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때든 편한 시간대에 들으실 수 있고, 뭐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집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꼭 컴퓨터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정이 컴퓨터 기초 과정이죠. 그죠? 근데 컴퓨터 기초 과정도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도 다시 다 배우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이 생겨서 그 버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도 다시 컴퓨터 기초 배우셔야 돼요. 윈도우 10이라는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법이 좀 많이 달라져서 꼭 배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초 과정이 끝나면 뭐 문서도 배우고 엑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뭐 이런 것들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위주의 그런 것들을 배우시려고 하면 기초 배우시고 인터넷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문서 하나 정도는 배우시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업무나 또 다른 부분에 나는 좀 다 배워야겠다 그러면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다 배우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격증 과정까지 배우시면 완벽하게 실기 위주로는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취미로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기초, 인터넷 기초,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기초까지는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 카페 블로그도 배우시고 이미지 편집도 배우시고, 이렇게 골고루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과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만 배우실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꼭 기초하고 활용까지는 배워두셔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배우셔야 되고, 아우 나는 힘들어서 다 못 배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이미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오셨으면 올해는 열심히 하세요. 만약에 안 배우고 넘기면 지금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지만 또 새로운 세계가 자꾸 빨리빨리 변하다 보면 또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배워야 되고 얘도 배워야 되고 또 새롭게 생긴 것까지 배우려고 하면 자꾸 힘들어지고 버거워지세요. 그래서 마음 먹고 내가 배워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쉬지 않고 쭉 배우시면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만 수업 들으셔도 충분하게 웬만한 거 쓰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셔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저희는 그러면 컴퓨터 기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회차에 배워야 될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는 다 키셨을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요거는 자, 이제 배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뭐든지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저희가 이제 교재가 있거나 그러면 목차를 쭉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컴퓨터 전체적인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떤 기계를 보면 그 기계의 구성부터 알아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컴퓨터 구성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뭐 키기야 켰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키고 끌 때는 또 어떻게 끄고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컴퓨터 키고 끄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 윈도우 10이에요. 이것도 제가 버전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윈도우 10의
화면 전체적인 화면 구성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대해서 사용법 방법을 아셔야 컴퓨터를 쓰겠죠. 그렇죠? 일단 뭐 요 정도 올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장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TV 같은 거는 모니터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제가 이거 예전 화면이 좀 있는데 예전 거라서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 장치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하면은 일단 뭐 남들이 쓰니까 쓰기는 하는데 기본 장치가 정확한 명칭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생긴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책상 밑에 여러분들 집에 계신 요만한 네모난 박스 보통 여기 전원 버튼 눌러서 컴퓨터 키시죠. 그죠? 요게 본체라고 하는 거죠. 본체. 그래서 여기 그림이 지금 뭐 본체는 다 뭐 그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모양들이 틀릴 거고 색상도 틀릴 거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앞에 있는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체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꽂는 곳이 있어요. 다들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그 한번 본체 뒤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본체 뒤에 보면 예전에 마우스 키보드 꽂는 선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보일 수 있게 모니터에 따라서 그 꽂는 선도 다 틀리거든요. 모니터 상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다 꽂든 여기다 꽂든 모니터 꽂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키보드 그 뭐죠 여기는 소리 들릴 수 있는 헤드셋 꽂고 뭐 이런 구멍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넷 선능권 이런 식으로 이 본체 뒤에는 우리 모니터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하고 연결해서 컴퓨터를 본체를 켜게 되면 이 본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모니터예요. 모니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니터를 지금 예전에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쓰고 모니터만 새로 바꿔서 껴도 화면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모니터는 옛날 거라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본체만 바뀌어도 새로운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체예요. 본체 사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도 최신형으로 보일 테고 모니터는 그냥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본체와 모니터라는 기본 장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장치. 얘네들을 움직이고 쓰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장치가 키보드하고 마우스죠. 그쵸?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자판에 있는 글들을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내듯이 이 자판에 있는 글들을 이용해서 글을 입력하고 쓰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키보드고 그 다음에 마우스는 원하는 부분들을 클릭하거나 뭔가 선택하고 열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마우스죠. 그래서 이 두 개 보조 장치가 꼭 필요하죠. 이 네 개는 꼭 필요해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스피커가 없어요. 요 스피커 소리 들리는 거 스피커는 없고 그 모니터 자체가 스피커가 되는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로 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꽂아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스피커는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스피커 장치가 없다고 하시면 소리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스피커도 꼭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밖에 스캐너라고 해서 사진이나 파일들을 복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어딘가에 보낼 때 하는 게 이제 스캐너고
잘 아시겠지만 또 출력물, 기존에 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실 테고, 그 다음에 화상 카메라는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 학교 매일매일 못 가잖아, 그쵸? 그래서 모니터 위에 요 카메라를 달아두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화상으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이런 카메라가 또 있죠. 요것도 되게 편해요. 그냥 요거 하나 사서 그 본체 뒤에 여기 포트에 적당한데 아무데나 요 USB 꽂는 데가 있거든요. 꽂기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상 카메라 웹캠이라고 하죠. 웹캠도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보조 저장 장치라고 해서 USB,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셋. 근데 헤드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게임 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꼭 헤드셋이 아니더라도 이어폰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실 때 이어폰 다 같이 오죠. 그죠? 그 이어폰 꽂고 들으셔도 충분히 소리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장치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요게 지금 본체 뒤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헤드셋 모양이는 있죠. 여기 초록색 모양이네요. 저도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여기 이어폰 꽂는 부분이 이 본체 뒷부분이나 아니면 본체 윗부분, 요즘에는 이게 다 틀려요. 본체에 따라서 어디는 앞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어디는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틀리는데, 이어폰 꽂고 수업 들으실 때는 여기 초록색 구멍 있는 이 부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어폰 잭을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 이어폰 헤드셋 그림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그쵸? 마이크 같은 경우에 마이크 그림 있죠. 여기 마이크 선을 여기다 꽂으면 또 연결이 돼서 마이크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은 USB라고 해서 키보드, 마우스 요즘에 다 여기 이렇게 생긴 포트에다 꽂으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US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쵸? 여기는 간단한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요즘엔 사실 USB도 사실 필요 없어요. 뭐 웹상으로 저장해 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USB는 알고 계셔야 돼서, 얘도 여기 부분을 여기 키보드 마우스 꽂는 곳하고 똑같아서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USB가 여기 꽂는 이렇게 생긴 부분이 상당히 꽂을 때가 많아요. 웹캠도 꽂아야 되고 얘도 꽂아야 되고, 얘는 물론 꽂았다 뺐다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다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본체들은 여기 이게 다 USB 꽂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6개죠 총. 그래서 USB 꽂는 난이 되게 많아요. 뒤에는 뒤에대로 있고 앞에는 앞에대로 있고, 그래서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꽂아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 선 없는 걸로 써요. 선 없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설치 간단하게 하면 인식을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까지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본 장치, 구성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면서 또 용어가 하드웨어라는 말이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드웨어라는 말 자체가 뭐 딱딱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하드웨어가. 그죠? 여기는 그 내용이 없나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라는 게 하드가 딱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해요. 기기들을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기기가 고장난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쵸? 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사분들이시죠. 컴퓨터 고장날 때 와서 뜯어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기계 쪽, 하드웨어 쪽을 더 잘 하시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소프트는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드럽다 이런 거라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편안하게 들으세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킬 때, 끌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자, 요건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보통 그 전원 단추라고 해서, 전원 단추 이미지로 검색해 볼게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그쵸? 이런 모양. 동그라미 줄쳐 있는 거.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모든 전자제품에 저런 모양이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런 모양은 전부 다 전원단추라고 해서 컴퓨터를 켜고 킬 때,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전원 킬 때, 뭐 TV 켤 때, 에어컨 킬 때 다 저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전원단추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컴퓨터 전원단추는 제가 검색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전원단추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런 모양으로. 위치가 다 틀려요. 브랜드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전면에 있죠. 얘는 이렇게 대부분이 전면에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 또는 본체 위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잠깐만요. 얘는 위에 있네. 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도 이제 USB 꽂는 곳이 있고,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전면에 있고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PC에 전원 단추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대부분 앞면이나 윗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컴퓨터를 배우시고 앞으로 누군가한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를 켜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켜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가시던 어떤 장소에 가시던 컴퓨터를 켜시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본체에 앞부분의 전원단추 모양,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쵸?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으셔서 여기에 있던, 아니면 이 윗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윗부분에 있던, 뭐 아래에 있던, 분명히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뒤에 있지는 않아요. 키고 이거 불편하게 뒤에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나 윗부분에서 전원단추 찾으셔서 그걸 키시면 되고, 모니터에도 똑같이 있겠죠. 그죠? 모니터는 저 같은 경우는 전원단추를 매번 껐다 켰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컴퓨터를 끄면 자동으로 얘도 꺼지거든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얘도 모니터도 꺼져요. 그래서 얘를 따로 끄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켜둔 상태로 두면 얘가 전원이 공급이 되면 여기서 화면이 보여주고, 얘가 전원이 꺼지면 얘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꺼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모니터를 또 보실 때, 여기서도 제가 찾아볼게요. 모니터 전원 단추도 대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아래 있는데 뒤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 뒤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 이런 모양으로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없고 이 뒷부분에 숨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뒷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전원 모양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원 단추 있죠.
얘를 누르면 켜져요. 쟤를 누르면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든 모니터든 또는 스피커든, 스피커야 뭐 단추 누르면 툭 튀어나오고 뭐 누르면 꾹 들어가고 뭐 이래서 다 뭐 열리거나 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원 단추 버튼 찾으셔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전부 키셔야지만 컴퓨터는 켜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처음에 키시면 보이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어서. 자, 이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전반적인 컴퓨터 이제 켰으면 딱 보이는 게 지금 상태로 보이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뭐라고 하냐면 바탕 화면이라고 해요. 바탕 화면,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을 하냐에 따라서 이 화면은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있는 얘네 그림들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요것도 저장해 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리 보이실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건 이제 들으시면 돼요.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그림들, 내 PC, 그 다음에 휴지통, 그 다음에 뭐 본인 이름이든 누구 사용자 이름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컴퓨터에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그래서 얘네들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름으로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을 마우스로 맞춰서 클릭해서 열면은 이제 보이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보이고, 클릭하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림화 시켜서 바탕화면에 꺼내 놓은 거라고 해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는 파란색 그림에 이렇게 창문 형태로 되어 있는 요걸로 되는, 이걸 배경화면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켜고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배경화면,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이라고도 하고 배경화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위에 계속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책들을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바탕화면, 배경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열리고 또 클릭하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놓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계속 열리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배경화면, 바탕화면이. 그래서 컴퓨터 키면 보이는 게 얘가 바탕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들은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줄 거, 화면 아래쪽,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화면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 줄 있죠. 시간 보이고 이 줄 보이는 이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업 표시줄이라고 얘기해요. 작업 표시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창들이 여기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맨 왼쪽 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그림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 단추라고 해요. 시작.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이 안에.
전부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자주 가는 것들 여기다 올려놓을 건데, 이건 나중에 다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저하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작 버튼 누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보실 수 있는 곳이 이 시작 단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전원 모양이 있어요. 여기 그죠? 전원 단추 모양이 있죠. 컴퓨터를 끄실 때는 일반 전자제품처럼 전원 단추를 꾹 눌러서 끄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는 얘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끌 때는 꺼라 하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 시작 단추 클릭해서 이 전원 단추 클릭하면 이 안에 시스템 종료라는 말이 있어요. 시스템 종료. 그래서 시작에 전원에 시스템 종료를 눌러서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 고장 안 나요. 일부러 막 전원 버튼 꾹 눌러서 자꾸 그렇게 끄시면 고장 납니다. 그래서 끄실 때는 시작에 전원에 시스템 종료를 차례로 클릭하셔서, 끄실 때는 저렇게 들어가서 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돋보기 그림은 이제 검색할 때, 이 안에 프로그램들이 구석구석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우리 유튜브에서도 채널 검색할 때 돋보기 그림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하실 때도 옆에 돋보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검색하고 찾을 때는 돋보기 그림을 찾아서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하고 싶으신 단어, 찾고 싶은 프로그램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 해보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쭉 드리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진행하면서 자꾸자꾸 눌러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알림 영역이라고 해서 현재 시간, 날짜, 그죠?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서 기억하실 거는 시작 단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시간 알림 영역, 그리고 시작 단추 안에 컴퓨터를 끌 수 있는 시스템 종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제가 검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또 새롭게 나오는 기능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좀 훑어봤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조금 기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윈도우 10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배우는 컴퓨터 기초가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인데 제가 왜 윈도우 10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거를 따로 정리를 이따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복잡한 얘기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뭐 스피커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키는 방법, 끄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의 얘네들은 아이콘이고, 여기 보이는 부분은 바탕화면이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 알림 영역 설명드렸던 화면 구성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컴맹 탈출이다, 컴퓨터 기초 난 벗어났다, 이거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키보드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리고 마우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잘 클릭 하실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쓰면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우스.
자, 여러분들 마우스는 다 지금 컴퓨터 옆에 있으시죠? 마우스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 마우스는 생긴 게 G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우스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다른 그림, 더 정확한 그림을 보죠.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마우스 다 조금씩 모양은 틀려도 왼쪽에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버튼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선이죠. 컴퓨터 본체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바퀴처럼 굴릴 수 있는 요게 휠이라고 해요. 마우스 휠. 그래서 마우스 휠은 검지손가락으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밀거나 당기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마우스 휠이에요.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왼쪽 버튼을 많이 쓰실 거예요. 주로 오른쪽 버튼은 특별하게 어떤 메뉴를 불러올 때 쓰기 때문에 얘는 많이 안 써요. 오른쪽은 거의 다 왼쪽을 쓰는데, 얘를 잡는 방법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마우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왼쪽 면에는 엄지손가락이 붙어 있고,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더 잘 보이시나요? 왼쪽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 오른쪽 면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서 이 마우스 위에는 검지와 중지손가락만 올리셔야 돼요. 자, 잡아보세요. 이렇게. 버튼 위에 꾹 누르지. 이걸 힘을 주고서 잡고 계시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나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이게 부드럽게 안 잡힐 텐데, 잡으실 때는 이 손가락 사이 이 안에 이 손바닥 안에 계란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 마우스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대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저도 보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그죠? 얘를 천천히 부드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잡는 방법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면 이제 왼쪽을 한 번만, 주로 왼쪽 버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왼쪽을 한 번만 딸깍 하고 클릭을 이제 누르는 걸 우리가 클릭이라고 해요. 클릭. 한 번만 딸깍. 딸깍 하면 그 클릭이에요. 클릭은 뭐냐면 아이콘이나 명령어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마우스 잡으셨어요? 잡아보세요. 자, 잡아보셔서 바탕화면, 여기 지금 바탕화면이죠. 그쵸? 이 바탕화면에 이 내 PC라고 돼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PC 요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내 PC가 보이시면 한 번만 왼쪽 버튼 여기다 대고 마우스 맞춰서 한 번만 딸깍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조절 사각형이 생기죠. 됐어요. 그리고 빈 곳을 한 번만 클릭해 보면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그러면 선택된 게 없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마우스 잡아서 내 PC를 한 번만 딸깍. 이렇게 주변에 사각형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배경이 파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제가 자세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주변에 조절점이 생겨요. 사각형이.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면 없어지죠. 요게 클릭이에요. 그러니까 클릭은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때만 클릭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열어볼 때는 요 대상에다 대고 내 PC에 마우스 맞춰보세요. 내 PC에 마우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끌고 와서, 그리고 마우스를 바닥에 대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쵸? 근데 책상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얘는 더 보내야 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마우스를 바닥에서 띄세요. 띄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계속 그 바닥에서 한 번 대고 안 띄고 끝까지 쓰시는 게 아니라, 옮길 장소가 부족하면 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마우스 들으면 안 움직여요. 자, 지금 마우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바닥에서 마우스를 번쩍 들어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때요? 마우스를 들고서 움직이면 마우스 포인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화살표를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터는 바닥에 대고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마우스를 바닥에서 붕 하고 띄워놓고 움직이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때는 마우스 들어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들어서 넓은 공간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요 내 PC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방법은 더블클릭이에요. 더블클릭. 왼쪽 버튼을 따닥 하고 느리게 딸깍 딸깍 이렇게 누르면 안 열려요. 안 열리고 따닥 하고 이렇게 연거퍼서 따닥 하고 눌러야지만 열리는데, 이 더블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조금 빠르게 2번 누르는 동작. 아이콘이나 폴더 등을 열어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열어보고 싶으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을 때 더블 클릭하셔서 열으시면 돼요. 자, 내 PC 들어가 볼게요. 자, 내 PC에 마우스 맞춰보시고, 이 화살표가 마우스 포인터예요. 마우스 포인터. 자, 마우스 포인터를 내 PC에 맞춰두고, 자, 따닥 더블 클릭했어요. 따닥 다시 따닥. 이렇게 열렸나 보세요. 됐어요. 자, 내 PC 안에 들어오시면 3D 개체, 다운로드, 동영상 문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요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장치는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로컬 디스크 C 하나만 있는데 C도 있고 D도 있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틀릴 수 있고 여기에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바탕화면 보이시나요? 바탕화면. 얘를 한번 클릭하면 얘만 파랗죠. 저는 지금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했더니 얘만 파래요. 문서 클릭하면, 한 번만 클릭하면 또 얘가 파래지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하얀색이니까 선택할 때 금방 파랗게 되는 게 보이시죠? 아까 여기선 잘 안 보였는데. 그죠? 그래서 동영상 클릭하면 얘 파래지고, 음악 클릭하면 얘 파래지고, 이게 선택이에요. 클릭은.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바탕화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창을 난 그만 보고 닫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현재 열려있는 이 네모난 박스 맨 오른쪽 위에 보면 X표가 보이실 거예요. X표. 여기에다 마우스를 맞춰서 올려놓고 한 번만 딸깍 클릭하면 닫혀요. 자, 여기 X표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자, 마우스 포인터를 X표에 맞추시고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하면 닫히죠. 자, 내 PC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실까요?
자, 내 PC를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2번 따닥 열렸어요. 지금 아마 클릭은 잘 되셔도 더블 클릭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더블 클릭이. 그래서 더블 클릭 연습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지금 50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더블 클릭하는 것부터 연습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컨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달에 있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인터넷 아무거나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저는 크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자, 이렇게 검색하시고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본선대회 날짜가 일단 9월 7일로 현재 나와 있죠. 그리고 접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6월 4일까지 접수 기간이 원래 5월 31일까지였는데 접수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6월 4일까지.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대회 소개부터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국민행복 IT 경진대회는 해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06년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예선대회를 집에서 직접 시험 보셔서 이제 진행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경진대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신청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IT 경진대회와 디지털 챌린지 두 가지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선대회가 이것도 같은 6월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초 역량이라고 해서 앱 설치하고 정보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오스크 등 음식 주문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실생활 서비스 활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데뷔반까지 열려지는 대회는 디지털 챌린지가 아니라 IT 경진대회예요. 자, IT 경진대회 시험 안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예선대회는 같은 6월 29일 10시부터 2시 40분 사이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예선대회는 저희 한컨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활용 과정까지 배우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6월 달에 따로 데뷔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공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동구민이든 구로구민이든 모든 구민들 대상으로 고령층은 만 55세 이상을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참가 부문 해서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장년층은 만 55세, 그 다음에 고령층 2부문은 만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고령층 1부문은 만 75세 이상으로 해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각각 그 참가 부문 연령층별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55세 이상이시면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5세가 안 되시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이민자 부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혼 이민자 이 부분에 참가 자격이 또 주어지고요. 결혼 이민자는 단일 부문으로 해서 나이가 따로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이시든 아니면 결혼 이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응시 제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강사분들, 저희 같은 그 IT 쪽의 강사분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없고, 보조 강사로 일하시는 서포터즈라든가 도우미, 예전에 사회참여 활동가 이런 분들은 안 되시고,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 본선대회에서 IT 경진대회 동상 이상 수상하신 분들도
응시에 제한이 걸려 있네요. 응시 제한자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아까 IT 챌린지와 그 다음에 디지털 챌린지죠. 디지털 챌린지와 IT 경진대회 두 가지 부문 중에서 혹시 디지털 챌린지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상관없이 IT 경진대회는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서 6월 4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답 쓰시는 형태로 진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장애인 부분은 PC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처럼 고령층, 장년층,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예선은 집에서 PC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고, 본선에서는 스마트패드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대회와 동일 장비를 저희 본사에서 대여해 드리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선전은 집에서 직접 PC로 보시는데, 문제가 총 100점 만점에 디지털 문제 해결 70점에 해당되는 문제는 생활 속에 필요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이거를 정보 검색,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생활하기 20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활 편의 증진을 활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수행 과제, 그래서 뭐 쇼핑을 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다 수업해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점은 디지털 기반의 사회활동을 위해 제시된 정보를 입력한다, 이렇게 돼서 문자 보내는 형태인데, 간단하게 한글, 영문,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한 10줄 정도, 10줄 이내 정도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기출문제, 기존에 냈던 문제들하고 합쳐서 문제를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하니까 스마트폰 쓰시고 인터넷 검색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신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략적인 걸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시 대표, 지금 6월 29일에 이뤄지는 이거는 서울시 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선전에서 뽑히신 분들은 전국대회, 본선대회에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뽑히는데, 지금 선발 인원을 보시면 고령층, 장년층에서 서울 부분은 각각 부문별로 5분씩, 그래서 총 15분이 뽑히는데요. 저렇게 조금 뽑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해마다 대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경험 삼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본선 대회 잠깐 저희가 볼까요? 예선 통과하신 분들은 본선은 9월 7일 날 이뤄지고, 역시 본선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저희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대회장은 이제 그때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수상 부문이죠. 시상 내역.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구에서 국무총리상이 나왔어요. 고령층 일부, 여기 전체적인 고령층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상은 150만원 상금 받으시고, 상장 및 1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장관상이라고 해서 대상은 100만원, 금상은 50만원, 그 다음에 은상과 동상은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뭐 동상 타고 은상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2번 정도 이 정도 이제 또 나가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대상 금방금방 또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회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첫 번째 화면에 맨 위에 보시면 참가 신청 단추 있죠. 그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안내에 대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가 신청 안내 옆에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참가 부문, 고령층인지 장애인인지 아니면 뭐 결혼 이민자인지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고령자다 라면 고령자를 클릭해 주시고, 고령자 중에서도 저희가 부문별로 나이별로 또 나눠져 있었죠. 그쵸? 그래서 고령자를 선택하셨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부문을 또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지역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서울 지역, 서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을 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각각 해당되는 구를 선택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서울 요거 하나뿐이 없죠. 그죠? 선택 클릭하셔서 온라인 서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66명이 신청하셨네요. 자, 이 부분을 요거 확인하셔서 여기 밑에 참가 신청 클릭하시고, 선택하신 부분에 참가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내 PC 전부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더블 클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연습하는 방법. 이제 하나의 창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의 창을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면 파란색 줄 보이실 거예요. 파란 부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아무데나. 이 부분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시고, 여기를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를 따닥 하면 작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처음 쓰실 때는 아마 더블 클릭이 잘 안 돼서 못 따라오시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따닥 따닥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따닥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은 아무거나 창 하나 열어놓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X표로 창을 닫아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더블 클릭과 더블 클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컴퓨터 쓰시면서 당분간은 요거 클릭 더블 클릭을 잊지 마시고 계속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라는 게 있어요. 드래그. 요것도 우리가 간혹 쓰는데, 이건 뭐냐면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동할 때 주로 쓰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바탕 화면에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따닥 이렇게 열어보세요. 자, 이제 드래그는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여기 파란 줄에 한번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시는 방법은 마우스 포인터 자체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겨 있죠. 여러분들은 저 거보다는 조금 작으실 거예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좀 크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 나중에 크기 변경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모양인데, 그 중에 화살촉 뾰족한 부분 있죠. 그 뾰족한 부분을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부분을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맞추셔서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선택되거나 또는 열리죠. 지금 이제 제가 드래그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우리가 이 파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크게도 했고 작게도 했어요. 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는 안 되고 작은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 파란 부분에 맞춰 두시고, 자, 올려보세요. 여기다가. 자, 맞춰 두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세요. 띄지 말고. 꾹 누르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죠. 그죠? 한번 올려놓고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잘 되시나요? 지금처럼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드래그 한다고 해요. 드래그. 자,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드래그예요. 되셨죠? 이게 드래그. 지금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얘네들은 전부 왼쪽 버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왼쪽 버튼. 여기도 왼쪽 버튼. 여기도 왼쪽 버튼. 그죠? 얘도 왼쪽 버튼.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는 전부 왼쪽 버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휠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가운데 있는 이 바퀴를 굴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왼쪽 화면, 지금 보이는 화면들이 전부 이게 다여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요거 휠 움직이는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다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이 많을 경우는 움직여도, 잠깐만 이거 닫아보세요. 그러면 자, 닫고 싹 다 닫으세요. 닫으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위에 X표 보이는 거 찾으셔서 여기 올려놓고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클릭하면 닫혀요. 자, 휠 움직이는 거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화면 맨 밑에 왼쪽, 아까 저희 시작 단추 얘기했었죠. 그죠? 화면 왼쪽 아래에 시작 단추 한 번만 클릭해 보세요.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이렇게 저처럼 누르면 나오고, 또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들어가요. 자, 한 번만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3D 뷰어,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 쭉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중에서 여기다 마우스 그냥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마우스 포인터만 두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움직이죠. 해보세요. 당기면 움직이고, 또 밀어도 위로 가요. 밑으로 이동하실 때 당기고, 위로 올리실 때는 밀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되셨어요?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휠은 한 화면에 모든 화면들이 다 보이지 않을 때, 지금처럼 휠을 이용해서 밀거나 당겨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보시는 때 필요한 게 마우스 휠이죠. 그래서 인터넷 화면 보시거나 지금처럼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휠은 밀거나 당기거나. 그래서 더블 클릭 연습할 때는 내 PC 열어놓고 여기 파란 줄을 두 번씩 따닥따닥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는 요 부분에 요 네모난 모양이 작게 열렸을 때 여기다 대고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드래그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 클릭해서 이 안에서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연습하실 때 휠 움직이는 연습. 그 다음에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동할 때 연습.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사용 방법 설명드렸고, 다 열려있는 창들은 전부 X표로 닫으시고, 시작 단추는 누르면 나오고 또 누르면 들어가니까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해서 닫으시면 돼요. 자, 전부 닫으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게 또 이제 오른쪽 단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드래그 휠까지 했죠, 그쵸? 여기는 오른쪽 버튼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설명을 안 해놨네. 자, 오른쪽 버튼은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버튼은 마우스로 지금 아무것도 안 열려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빈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만 딸깍. 그러면 이런 메뉴가 보이나요? 새 폴더는 사람에 따라서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기 정렬 기준,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오른쪽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실 때는. 그리고 빈 곳에다 대고 왼쪽 버튼 한번 누르면 사라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잡아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오른쪽 버튼은 더블 클릭은 없어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누르시면 메뉴가 보이죠. 그리고 이 메뉴를 닫고 싶다 그러면 빈 곳에다 대고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이러면 닫혀요. 그러면 빈 곳에서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내 PC에 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내 PC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 아까하고는 메뉴가 좀 달리 보이죠. 열기, 그 다음에 뭐 바로가기 만들기, 이름 바꾸기 뭐 이런 메뉴가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에다 대고 클릭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메뉴가 달라요. 그 이유는 할 수 있는 메뉴가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열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내 PC를 열어보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클릭했기 때문에 열기라는 메뉴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메뉴가 달리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서 메뉴 불러오실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두고 마우스 사용한 처음에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부터 설명드릴까요? 하드웨어 요거는 본체, 그 다음에 마우스, 모니터부터 쓸게요.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직접 기본 컴퓨터 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물건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속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 방법 지금 있었죠. 첫 번째가 왼쪽 버튼 클릭이죠. 클릭. 왼쪽 버튼
선택할 때 주로 써요. 선택.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요거는 왼쪽 버튼 빠르게 2번 누르기. 열기.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 대상을 열 때. 열 때라고도 하고 실행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 버튼 눌렀었던 드래그 있었죠. 그쵸?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고 끌기. 이동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할 때는 방향 얘기 안 해요. 드래그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무조건 왼쪽 버튼 이용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제가 오른쪽 클릭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만 오른쪽 버튼 쓰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바로가기 메뉴나 메뉴를 부를 때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휠 가운데 바퀴 모양 있죠. 그쵸? 휠을 굴리면 검지손가락으로 굴리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으로 밀거나 당기시면 돼요. 안 보이는 화면을 볼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사진 찍어 두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찍어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그 사용하는 방법이 마우스, 키보드 사용법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계속 클릭 왼쪽 한번 누르세요, 뭐 오른쪽 클릭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잘 돼야지만 앞으로 배우시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고, 내가 이해는 되는데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이유는 마우스 사용 방법을 이게 느리기 때문에, 특히 더블 클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따라오시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더블 클릭 특히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키보드죠. 키보드. 이게 또 중요해요. 키보드. 자, 여러분들 키보드 지금 다 있으시죠? 그쵸? 그래서 키보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추려보면,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또 쓰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제가 보면 색깔별로 좀 구별을 해놨는데, 이렇게 흐린 연두색,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연두색에 해당되는 키죠. 얘는 기능키라고 해요. 기능키. 그래서 F1, F2부터 F12까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누르면 F1이 입력되거나 F2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메뉴들을 불러오는 기능 키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름 바꿀 때 파일이나 폴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각각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까 열어봤던 뭐 넷핏이라든가 뭐 또 휴지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폴더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콘들의 이름을 바꿀 때 F2를 누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서 원하는 이름으로 타자를 직접 쳐서 바꾸면 돼요. 얘가 F2는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F5는 인터넷 사용 시 새롭게 페이지를 다시 재접속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 있는 키들은 지금 기초반에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일단 그런 키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서 여기는 기능 키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건 특수키라고 해서 여기 하늘색 부분 있죠. 특수키가 얘에 있고 여기 이렇게 쭉 하늘색 글자 쓰는 단 말고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왼쪽과 여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키들은 특수키라고 해서 얘네들도 입력되는 건 아니고 무언가 기능들이 있어요. 얘네들 왜 기능키 특수키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보이는 키가 ESC라는 키죠. ESC.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은 제가 같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열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왼쪽에 ESC 키는 잠깐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기 ESC라고 된 이 키는 작업이나 선택을 취소할 때 사용해요. 취소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선택해 놓고 취소할 때는 빈 곳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얘를 선택해 놓고 ESC 키 눌러도 해제가 돼요. 자, 이거를 저거 취소하는 방법은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최대화 크기로 보놓고 이제 화면을 줄일 때 그럴 때도 쓰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영화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영화가 바로 메인에 있었는데 영화를 이제 자주 안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고편을 봐요. 지상 최강의 액션 블록버스터. 코로나 시대 최고 오프닝. 이렇게 최대화로 아까 소리를 줄이니까 소리를 줄이고 저 소리를 줄여놓고 보니까 제 소리가 안 들렸죠. 잠깐만요. 다시. 이런 영상을 보실 때 보통 이렇게 풀 화면으로 보시잖아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그죠? 근데 이 전체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X표로 닿는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저 지금 ESC 키 눌러볼게요.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작아져요. 크게 보거나 전체 화면을, 여기도 나오죠. 전체 화면을 종료하거나 취소하시려면 ESC 키를 눌러라. 그래서 ESC 키는 이럴 때 쓰게 되죠. 그래서 ESC 키는 작업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때 또는 지금처럼 전체 화면을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릴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때. 자, 그렇게 해서 ESC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ESC 키 밑에 탭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글 쓰면서 이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초반에선 필요 없어서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캡스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캡스락. 요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키를 눌러서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면 영문 대문자가 써지고 꺼지면 소문자가 입력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컴퓨터 기초 쓰고 뭐 다른 과정을 더 쓰시더라도 이 키를 눌러서 대문자를 입력하거나 그럴 일은 사실 저희는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글 자판에서는 별로 없는데,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그 캡스락을 한번 누르면 어디에 불이 들어오냐면, 여기 키보드 오른편 숫자판 위에 캡스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인터넷 쓰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그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비밀번호 아이디 넣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 넣을 때는 비밀번호는 남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할 때 비밀번호가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처음에 가입하거나 할 때 소문자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영문으로 이렇게 보통 소문자로 써줘요. 무조건. 근데 캡스락 키를 누르고 똑같이 쓰면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요. 대문자로. 그래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비밀번호 쓸 때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문자인 상태에서 제가 쓰고 있었어요. 볼게요. 이렇게만 쓰면 여기 이렇게 떠 있죠. 캡스락 키에 불이 켜져 있다. 캡스락 키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떠요. 왜냐하면 캡스락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 보이게 입력을 비밀번호를 쭉 쓰게 되면, 우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대문자로 입력이 됐는지 소문자로 입력이 됐는지가 확인이 되지만, 나도 모르게 막 다른 키로 뭔가를 쓰다가 이 키가 눌려져 있는지 모른 채로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비밀번호가 틀리죠. 근데 요즘에 비밀번호 막 3번씩 4번씩 틀려버리면 다시 설정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생겨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캡스락 키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뜨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뜨면 다시 캡스락 키를 눌러서 불을 끄고 입력하시면 그때는 제대로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캡스락 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틀렸다고 돼요. 가입되지 않거나 잘못된 비밀번호 이렇게 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난 분명히 똑바로 썼는데 왜 그럴까라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계속 배우시면 이제 이런 거 뜨거든요. 그때 반드시 캡스락 키에 불이 혹시 켜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꼭 확인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자주 쓰진 않지만 이 내용도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하다가 얘가 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다시 눌러서 꼭 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곳이니까 캡스락 키 뭔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 있죠. 그 밑에 쉬프트. 요거는 이제 그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조합키라고 쓰고, 키보드에 밑글씨를 입력할 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키보드 한번 그림 자세히 볼까요? 자, 보면 우리 이제 키보드 여기 이 줄을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줄이 이 줄이에요. 이 줄. 여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는 미음이 써져 있고 위에는 A가 써져 있죠.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2개씩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글로 쓰고 싶으면은 여기 한영키 눌러서 한글 가라고 돼 있는 걸 확인하고 쓰면 한글이 입력되고, 또 누르면 영어가 입력되고, 또 누르면 한글이 입력되고 해서 이렇게 2개씩 있는 애들은 이 한영키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위에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있죠. 비읍, 쌍비읍, Q, 그 다음에 지읒, 쌍지읒, W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세 개씩 있는 것 중에 밑에 말고 위에 글자 이거죠.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이런 애들 입력할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고 써줘야 얘네들이 입력이 돼요. Shift 키를 눌러서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Shift 키는 여기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에 글자들을 입력하실 때는 이쪽 Shift 키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에 있고 얘 있고 에 있고 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 있는 모음을 쓰실 때는 Shift 키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쪽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쓰시는 게 좋죠. 각자 반대쪽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세 글자 있는 곳 중에 영어 말고 한글이 지금 두 개씩 있잖아. 그쵸? 그래서 위에 글자를 입력하실 때 Shift 키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숫자, 얘는 한글이고 얘는 영어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도 1 쓰고 싶으면 그냥 누르면 1이 써지는데 위에 있는 느낌표를 쓰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쓰시면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표시, 이거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아닌 경우 여기도 이런 점이랑 물결 무늬는 위에 있으니까 Shift 키 누르셔야겠죠. 그죠? 여기도 플러스 모양 쓰고 싶으면 Shift 키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물음표 이런 애들, 그쵸? 다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입력하실 때는 Shift 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 직접 써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설명 들으면 잘 기억 안 나시니까. 자, 직접 써볼 텐데,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여기 시작 버튼 클릭,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 맨 아래 여기 왼쪽에 시작 버튼에 맞추셔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뭔가 쓰면서 해보셔야 더 빨리 와닿으실 것 같아서 글 쓸 수 있는 종이를 하나 불러올 텐데, 그게 바로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올 거예요. 메모장. 얘를 지금 저는 바로 여기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들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찾는 방법. 자, 이 왼쪽 메뉴들 아까 우리 휠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숨어 있었죠. 그쵸? 자, 이 중에서 뭘 찾으시면 되냐면 W라고 돼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W. 자,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리셔서 W 찾아보세요. W 그룹 있죠? 여기. 자, W 찾으신 분들은 이 중에서 또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냐면 여기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윈도우즈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편에는 이런 꺽쇠표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여기 위에도 팀뷰어, 이거는 저는 있고 여러분들 없을 텐데, 여기 위 옆에는 이런 꺽쇠표가 없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꺽쇠표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러네요. 그죠?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게, 없는 애들은 이거 클릭하면 바로 열려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 옆에 이렇게 꺽쇠표가 있는 애들은 뭐냐면, 얘를 클릭하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 클릭하시고 W 그룹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면, 자, 여기 클릭하면 뭐가 쫙 하고 뜨죠.
또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쭉 내려보면 여기 중간쯤에 메모장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 메모장 찾아보세요. 자, 메모장 찾으신 분들은 왼쪽 버튼 한번 딸깍 클릭하면 열려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에 W 그룹 찾으셔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메모장 클릭. 그럼 이렇게 열려요. 열렸어요. 자, 이렇게 매번 메모장 열어놓으려면 진짜 힘드시겠죠, 그쵸?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 엑스표로 닫아보세요. 닫아보시고 우리 아까 드래그 했었죠.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드래그 배웠었어요. 그죠? 드래그를 해서 여기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면 매번 시작 누르고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메모장이 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써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식으로 바탕화면으로 다 꺼내 놓을 거예요. 그 꺼내 놓는 방법은 보이는 프로그램이 일단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이 바깥으로 빼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클릭. 그 다음에 W 그룹 찾아보세요. W. 마우스 휠 움직이셔서 W 그룹 찾으시고 여기 안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까지 클릭해 보세요. 됐죠? 그리고 이 안에서 메모장 찾으셨어요? 메모장? 요거. 자, 제 거 먼저 보세요. 메모장 찾으셨으면 얘를 클릭해서 누른 채로 꾹 누른 채로 이 창 바깥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놓으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자, 메모장 꾹 눌러서 일로 이렇게 빼면 저처럼 저렇게 그림 보이시죠? 연결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생겨요. 자,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바탕화면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하나 열려 있을 거고 요거 글 쓸 수 있는 종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화면 왼편에 보면 뭔가 깜빡깜빡 되는 짝대기 하나 보일 거예요. 저게 뭐냐면 커서. 쟤를 커서라고 해요. 커서. 커서는 글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줘요. 글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깜빡거리는 짝대기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작으면 작은 만한 크기로 글씨가 써지고 저처럼 저렇게 크면 크게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거든요. 저거를 한번 키워볼게요.
자, 마우스 잡아보세요. 이거는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마우스 잡아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 편집, 그 다음에 서식이라고 보일 거예요. 서식. 자, 서식 보이시면 얘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서식 클릭. 자, 서식을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하고 클릭하면 여기 보면 자동 줄 바꿈, 글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서식에다 대고 클릭해 놓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메뉴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식에 두시고 아래로 똑바로 내려오셔야지 돼요. 똑바로 내려오셔서 글꼴 클릭해 볼게요. 자, 서식 클릭하고 똑바로 내려오셔서 글꼴 클릭. 자, 저처럼 이렇게 창이 뜨나요? 자, 저처럼 창이 뜨시면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크기만 좀 바꿔줄게요. 크기. 자, 크기 바꾸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써주기 위해서 아까 글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게 커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커서가 없기 때문에 글이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 대고 한 번만 왼쪽 버튼 딸깍 클릭하면 커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면 전체가 파랗게 이렇게 잡히고 요 끝에서 오른쪽에서 깜빡깜빡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럴 때 저기다 직접 숫자를 넣어 주실 텐데 50 커서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숫자로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보세요. 50. 됐어요. 자, 50 쓰시고 밑에 확인 마우스를 잡으셔서 밑에 여기 확인 단추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 마우스 맞추시고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까. 그럼 전 글씨도 엄청 커지고 커서도 커졌어요. 됐나요? 자, 서식에 글꼴 가서 여기에 직접 글을 쓰기 위해서 클릭해서 50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지금 확인 단추 누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써볼 텐데 키보드에 있는 그림 중에서 여기 숫자 1, 2, 3, 4, 5, 6, 7, 8, 9, 0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부터 한번 쭉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 1, 2, 3, 4, 5까지 써보세요. 자, 써보셨죠? 그 다음에는 1, 2, 3, 4, 5 위에 있는 느낌표, 골뱅이 얘네들을 한번 입력해 보기 위해서 입력하시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를 먼저 꾹 누르시고 띄지 말고 누른 채로 똑같이 1, 2, 3, 4, 5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Shift 눌렀어요. 그리고 똑같이 1, 2, 3, 4, 5 저처럼 써보세요. 잘 되세요? 그 다음에 6, 7, 8, 9, 0도 써볼까요? Shift 누른 채로 6, 7, 8, 9, 0 그 옆에 것도 이렇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입력하면 밑에 숫자들이 쭉 여기가 입력이 되고 여기 위에 글자들을 쓰고 싶으실 때는 요 Shift 키 요쪽 거나 요쪽 거나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쭉 쓰고서 줄 두 번째 줄로 바꾸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무슨 키를 누르면 줄을 바꿀 수 있냐면 이 Shift 오른쪽 Shift 옆에 보면 엔터라고 아주 커다란 키가 하나 있어요. 엔터. 자, 얘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빵 치면 밑으로 내려오죠. 엔터 키를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키보드 중에서 엔터 키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엔터 키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엔터 키. 자, 엔터 키는 선택한 작업을 실행하거나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글자 입력 시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지금 조금 전에 글 쓰고 두 번째 줄로 옮기기 위해서 엔터 한번 빵 치니까 두 번째 줄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줄 바꿀 때 쓴다. 작업을 실행할 때는 제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지. 그래서 엔터 키는 줄 바꿀 때랑 작업 실행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가 제일 커요. 제일 크죠. 모양 보면 여기서. 근데 엔터 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요. 숫자. 은행원들 보시면 숫자를 많이 입력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입력하실 때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여기 숫자가 몰려져 있는 이 키가 더 사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를 주로 쓰는데 쓰고 마무리할 때 엔터로 마무리를 해요. 항상. 그래서 글자 쓸 때는 여기 엔터 키로 마무리하고 줄 바꾸거나 할 때 숫자로 마무리할 때는 여기서 주로 엔터 키를 써요. 그래서 두 군데 엔터 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으로 글 쓰시게 되면 자, 어디 입력하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 1 밑에 비읍, 지읒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기억까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마 처음에는 영문 상태로 뜰 거예요. Q, W, E, R 이렇게 입력될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Q 제가 지금 캡스락 키가 눌려 있어서 Q, W, E, R 이렇게 입력될 거예요. 써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나는 한글로 쓰고 싶은데 자꾸 영어로 써져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아랫부분 아까 제가 시간 표시되는 이 부분에 이 부분 여기 왼쪽에 보면 A라고 써져 있죠. 그쵸?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상태는 영문으로 입력되는 상태예요. 영문으로. 그래서 한글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가 가로 바뀌어야 돼요. 가로. 그래서 뭘 눌러주면 되냐? 여기 키보드에 보면 맨 아래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긴 막대기 있죠. 그죠? 얘를 중심으로 여기 위치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키보드에 따라서.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한영이라고 써 있는 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영. 한영이라고 써 있는 키를 한번 찾아보셔서 자, 여기 화면 보시면 한영키 누르면 가로 바뀌고 저 지금 가로 바뀌었네요. 그죠? 또 누르면 A. 계속 누를 때마다 A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글로 쓰고 싶으면 한영키 눌러서 가인 걸 확인하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대고 같은 위치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이렇게 기역 이렇게 입력되는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Shift 누른 채로 같은 위치에 비읍, 지읒, 디귿,
기억 이렇게 입력하면 아까 위에 있는 글자 여기 골뱅이 뭐 이런 거 눌렀을 때처럼 비읍, 지읒, 디귿, 기억 위에 있는 쌍자음들이 입력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에 Shift 키, 엔터 키, 한영 키 지금 저희 이게 배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캡스락이랑 ESC 배웠는데 제가 요 키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쭉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Shift 키 이거 중요해요. 글 쓸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터 키 요거 줄 바꿀 때 그 다음에 한글 영어 바꿔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영키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Shift, 한영키, 엔터 이렇게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캡스락 요거는 위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건 꺼두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Shift 키 키보드 위에 글자 입력 그 다음에 한영키 한글이나 영어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엔터키 줄 바꿀 때 이렇게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마우스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전체적인 화면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구성 장치 그죠? 모니터, 본체, 마우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키보드 사용법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키보드 사용법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키보드 사용법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여러분들 지금 글 쓰시다 보면 아 내가 글도 느리고 마우스도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자 연습 빨리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